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방송과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운동장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축구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이 이동식 이런 방송 그 중계차로 연결시켜줘요. 이것은 지금 중계차인데 이 안에 그 차 안에 있는 내부 모습이죠. 어, 그리고 이제 남산 송신소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송신이 되고 이것이 이제 방송국, 이 방송국이 이제 KBS나 MBC, SBS 각도 방송국의 예, 부조정실이라든가 주조정실로 이제 이게 송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시청자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예요, 중계 방송이. 자, 이 축구장 그 카메라 이건 2003년도 한국 대 아르헨티나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배치한 건데 이 골대 뒤쪽에 예? 또 옆에 사이드에 또 이 반대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S는 스탠다드 카메라고 그리고 SS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슈퍼 슬로우 모션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이 2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거는 이제는 그 앵글 카메라 그러고요. 또 J에서 지미지 그 카메라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N으로 시작하는 거, 그건 네트 카메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카메라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뭐 37개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요. 그 이제 카메라로 VAR로 막 판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칙 같은 것도 막 자꾸 해반해서 37대 이상 이렇게 카메라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2010년도 그 남아프리카 월드컵 중계 카메라 배치도예요. 이 신문에 동아일보 2010년 7월 1일 거를 제가 이제 캐치를 했는데 2010년도에 그 남아프리카 월드컵이 있었죠. 최악 오심 월드컵 그래서 전락은 그러니까 최악 월드컵으로 전락됐다. 32대 첨단 중계 카메라 탓인가 뭐 이래가지고 헤드 라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보다 이 카메라 수가 7개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무인, 뭐 초고속 모션, 뭐 그런 카메라까지 등장하게 됐고 또 심판이 못 보는 사각지대도 착각해 찍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심판 3명 대 카메라 32대를 했는데 이렇게 심판 3명이 카메라 30명 이렇게 잘 못 잡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 현장을 주시하는 두 종류의 눈이 있는데 포청천 3명의 심판과 전 세계로 현장을 전하는 중계 카메라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남아프리카 월드컵에서 심판들은 그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카메라 32대에 번번이 덜미를 잡히고요. 역대 최악의 오심 그 양성소라는 멍에까지 얻은 대회가 바로 이 남아프리카 월드컵 그 대회였습니다. 이번 이 대회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유난히 오심 논란이 아직 거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그 오심인지 아닌지 잘 잡지 못했는데 이제 카메라하고 또 카메라 그 기술이 발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줌 뭐 이렇게 해서 더 가까이도 볼 수 있고 슬로우 모션도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심판이 잘못 봤구나. 그래서 심판이 힘들어진 거죠 이제 점점. 그래서 이렇게 그 빠르고 많이 뛰는 그 토털 사커가 현대 축구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은 심판들이 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견해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첨단 중계 기술 발전 탓에 그 오심이 빠져나갈 구멍이 좁아진 점도 부인하기 힘들어진 거죠. 먼저 그 중계 시설은 그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국제축구연맹 피파죠. 국제축구연맹의 그 스포츠 중계 전문 외주 제작사인 그 HBS라는 데가 있어요. 호스트 브로드캐스팅 서비스라는 데 HBS는요. 남아프리카 월드컵 한 경기대의 최대 32대의 카메라하고 200여 명의 중계 인력을 투입을 했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비해서 카메라가 7대가 더 늘은 거죠. K리그의 주요 경기 중계에 약 10대 남짓의 카메라가 동원되는 것에 비해서 3배가 넘는 그런 32대면 3배가 넘는 그런 대회를 치른 거죠.
K리그의 그 주요 경기, 그래서 그 초당 2,700여 장을 찍는 초고속 모션 카메라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땀방울, 축구와 스파이크에 의해 뜯겨져 나가는 잔디, 뭐 헤딩할 때 머리에 다 찌그러지는 공까지 포착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그 반칙하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 거예요. 스파이더 캠 또는 UFO 카메라, 이 카메라 이름인데, 이런 별명이 붙은 무인 카메라도 심판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경기장 사방에 달려있는 무인 카메라는요, 경기장 상공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하여, 요런 것들, 응? 가장 까다롭다는 업사이드 장면도 고공 촬영으로 최종 수비 라인을 화면에서 명쾌하게 표시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사이드 오심 논란이 많이 나왔던 데이기도 했어요. 자, 요거는요, 그 뭐랄까, 이 러시아 월드컵 때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한겨레 신문에서 월드컵 카메라 37대로 감시해서 반칙 꼼짝 마라. 여기 이제 천장에 매달린 카메라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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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방향 따라가면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피파는요, 러시아 사상 첫 월드컵의 비디오 판독을 이제 했어요. 실시했어요. 그래서 기본 방송 카메라에 업사이드 카메라도 추가했고요. 국제축구연맹, 그러니까 그 업사이드 라인에는 이제 페널티킥, 그 골키퍼가 이제는 그 먼저 움직이는지, 그 골키퍼가 서 있는 라인이 그 엔드 라인, 하얀 선에 두 발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한 발이 그 키커, 프리킥, 그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이 차기 전까지 한 발이라도 그 선에 걸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카메라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노골이 됐을 때 그 골키퍼가 그 페널티킥을 차는 사람 전에 발을 띄었으면 다시 차게 하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옐로 카드도 주고 골키퍼한테.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의 누리집에 공개된 그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중계 카메라 배치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배치도가 이렇게 있고, 골대 뒤에도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예. 또 여기 이렇게 막 돼 있습니다. 요 노란 거는 이제 그 VAR 업사이드 카메라고요. 여러 가지 다 슬로우 모션 카메라도 있고, 슈퍼 슬로우 모션 빨간 거, 이런 것들을, 빨간 거는 슈퍼 슬로우 모션을 잡아주는 거고, 또 울트라 빅에서 이 보라색 같은 거는요, UHD 화질이 좋게끔 아주 최선의 그 화질을 만들어주는 그런 카메라죠. 그래서 골 장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울트라 슬로우 모션도 있고, 그래서 그 37대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37대 카메라가 그 감시의 눈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제는. 그 2018년도 그 러시아 월드컵 적용될 비디오 판독 시스템, VAR이에요. 그래서 VAR 뜻이 비디오 어시스턴스 레프리. 그래서 VAR이에요. 그래서 VAR은 경기장에 설치된 37대 카메라 자료를 통해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방식으로 국제대회에 적용시키고 있죠. 선수들이 주심의 눈을 속일 수도 있어도 비디오에서는 무조건 걸린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플레이는 금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데 너무 오심이 많고 반칙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점점 인기가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파가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더 정정당당히 하자. 그래서 국제축구연맹 그 누리집에는요, 37대 카메라의 배치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배치도가. 스탠드와 공중, 그라운드에 기본적으로 19대의 방송용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고요. 여기에 슈퍼 슬로우 모션이 8대나 있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션, 여기에 8대가 있어, 이런 게. 8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8대.
이렇게. 또 울트라 슬로우 모션, 이건 또 6대가 있어. 울트라 슬로우 모션은요. 요거 하나, 둘, 또 안 보이네. 어디 있나. 아무튼 6대가 배치되어 있어. 요거는 울트라 슬로우 모션은. 또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2대. 2대가 돼 있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 전용 업사이드도 2개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 거 하나, 이쪽에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이쪽을 잡아주는 거, 업사이드라든가 페널티 킥을. 그래서 그 업사이드 카메라는요, 오직 그 비디오 판독 심판에게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골대 뒤에 세워지는 울트라 슬로우 모션 2대 카메라는요, 이렇게 이 골대 뒤에 있는 거, 요거는요, 그 카메라는 그 16강 전부터 가동되게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러시아 월드컵부터 적용되는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은요, 득점 장면, 또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에 따른 직접 퇴장, 또 다른 선수에게 잘못 준 카드 상황 등 4가지가 적용되게 했고요. 12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64개 경기를 비디오 판독할 심판들은 모두 13명이나 이렇게 배치했고, 또 4명씩 조를 이뤄서 모스크바의 그 국제 방송센터에 설치된 그 판독실에서 작업하여서 그라운드의 주심과 송수신에서 판정을 돕게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주심이 하는 거죠. 그 최초의 신직업 집행자가 됐다고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팀의 K리거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해가지고 비디오 판독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인 손흥민 선수라든가, 또 그에 또 얘는 지금 은퇴했는지 그 기성용 선수 있잖아요. 또 잉글랜드 축구협회 경기에 통해 경험해 봤는데, 대표팀은 그 비디오 관련 그런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득점 저지 과정에서 밀거나 접촉할 때 위험할 수도 있고, 심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팔꿈치로 가격하거나 태클할 때 발을 겨냥해서 안 되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또 상대 공격 상황에서 업사이드 선언 등이 있더라도 플레이를 멈춰서는 안 되고, 자칫 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교육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 VAR 성격을 알아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지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와 했을 때 이 비디오 판독을 시스템을 적용해서 경기를 치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피파가 주관하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 교육을 또 받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야구장의 카메라, 배치를 볼게요. 야구장이에요. 자, 이렇게 카메라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공인 이제 투수가 여기서 던질 거 아니에요? 포수가 있고, 그래서 있고, 뒤에 이제 홈런 외야에도 이렇게 있고, 이건 자동차 경기 카메라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제 그 속도 이런 걸 보는 거죠. 운전 방향 이런 것들을. 자, 이 방송 경영에 유명한 분이네, 이분이 CNN을 창시한 분이에요. 테드 터너라는 분인데 38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케이블 네트워크,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이게 바로 CNN입니다. 언론 재벌이면서 기업가, 자선사업가입니다. 초기부터 영화, 뉴스, 그리고 스포츠 3대 컨텐츠의 역점을 놓고 집중 투자했어요. 그래서 조지아주 작은 독립 지상파 방송사를 인수했고, 미 전역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을 공급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영화사도 인수하고 영화 콘텐츠도 확보했습니다.
프로야구 애틀란타 호크스와 프로농구 NBA 애틀란타 호크스도 인수했고 스포츠 중계방송권을 이용해서 시청 지역을 확대하면서 시청자를 늘려서 매출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뉴스 전문 채널로 CNN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로 탄생시켰고 1992년에는 걸프전 때 전쟁 상황을 위성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CNN이 나타나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뉴욕에 있는 3대 방송사, 보통 3대 방송사가 미국의 그 NBC, 그다음에 ABC, CBS 이런 방송사를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이 방송 중계권을 독점 사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의 방송사에다 재팔기를 하죠. 유명하죠. 세 개의 방송사가 정해놓은 시간에만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테드 터너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9시에 그 뉴스 한다, 6시 한다, 그때 이제 우리가 뉴스에 맞춰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바꾼 거예요, 이제. 그래서 1980년에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을 설립했어요. 현재 미국 내 그 7,800만 가구, 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CNN을 볼 수 있게 됐고요. 1988년에 터너 네트워크 텔레비전, 또 유선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설립하면서 2003년에는 AOL 앤드 타임 워너 부회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유엔의 난민 구제 또 질병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약 1조 2천억 원 정도 10억 달러를 기부도 했어요. 스포츠는요, 이 사람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애틀란타 야구팀, 또 야구 애틀란타에 있는 브레이브스와 또 농구팀 애틀란타 호크스, 또 북미 프로레슬링 단체인 월드 챔피언십 레슬링을 이렇게 인수해서 경영했고요. 1997년에 미국컵 요트 대회에서 우승해 당시 전국적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요 사람은요, 좀 이제 루퍼드 머독이라는 사람이에요. 1931년생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유럽의 그 방송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럽 쪽의 스카이 TV죠. 위성 방송을 만들어서 영국 프로미어 축구 중계권 확보로 이렇게 신생 위성 방송을 정착시킨 사람이고요. 프리미어 축구를 통해서 스카이비는 시청률, 가입자, 수익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던 그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첼시도 인수했고 콘텐츠도 확보한 적 있고, 미국 메트로라는 방송사 인수해서 폭스 TV로 명칭을 개정해서 미국까지 손을 댔어요. 또 LA 다저스도 인수해서 방송을 했고요. 또 일본 위성방송 스카이 퍼펙트를 매수해서 2002년 월드컵,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이죠. 일본 내 위성 독점 중계로 입지를 다진 분이에요. 이분은요, 뭐랄까, 미국의 뭐 기업인이면서 호주 멜버른 출신이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고, 호주계 미국인인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신문의 영향력이 죽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것이면서 종이신문 시장은 몰락하겠지만 분명히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신문 산업은 앞으로 더더욱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애들레이드에서 한 신문을 가지고 시작한 루퍼드 머독은요, 22살 때 1952년 때인데 아버지인 키스 머독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해서 호주 제3의 도시인 애들레이드에서 뉴스 리미티드라는 그런 작은 신문사를 상속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세계 최대의 미디어 그룹 중에 하나인 뉴스 코퍼레이션의 모태가 된 거예요. 현재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미국도 미디어 그룹 IT 기업은 친민주당 성향에 강한 데 비해서 루퍼드 머독은 거의 유일하게 친공화당 우파적인 성향의 미디어 거물인 거예요.
그 2014년도는 타임워너를 통해서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84억쯤 되나 지금 인수하려 시도했다고 전해졌고요.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월드 디즈니 컴퍼니를 능가하는 초거대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었어요. 일단 퇴짜를 맞긴 했어도 머덕은 의지는 강했다고 합니다. 타임워너의 회장 제프리 뷰커스는 여전히 폭스 측의 주식이 개판이라고 불안정하다면서 코웃음 치며 거절했는데, 타임워너 항목만 봐도 타임워너가 21세기 폭스보다 기업 규모도 또 매출도 시가총액도 더 큽니다. 어쩌면 그 타임워너에서 타임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회사가 반쪽이 되어버려 규모가 자기네가 인수할 수 있을 만큼 됐다고 생각해 자신만만하게 본 걸 수도 있을 거예요. 타임워너의 전 부회장인 테드 터너도 비슷한 언론 재벌 머덕과 무척 사이 나쁘기로 유명한다 해요. 예컨대 LA 다저스 머덕 휘하 계열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 그 유달리 그 타임워너계 언론에서 다저스 선수가 조금이라도 부진하면 신나게 까던 것도 유명했고, 박찬호도 부진하면은 타임워너 계열 언론인 박찬호가 부진하여서 다저스가 방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써서, 이를 본 한국 기자들이 당시 다저스 관계자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이 웃으면서 그런 보도를 하는 터너에 대한 걸 머덕과 사이가 나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박찬호를 좋아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명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 11월 14일 거꾸로 그 월드 디즈니 컴퍼니에서 21세기 폭스를 713억 달러에 팔았고, 타임워너를 산다고 난리 떨던 때 21세기 폭스 자본 사정이 안 좋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여담이지만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의 모친도 10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고, 장수인 거죠. 머덕도 지금 90대가 다 되어가면도 일이나 연애나 모두 왕성하게 하는 중인 걸 감안하면 그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편인 거예요. 디즈니의 대중 리니어 컨텐츠를 전부 팔고 뉴스 쪽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80대 후반에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뉴스 코퍼레이션을 만들기까지, 원래는 그 아버지가 정군 기자, 근데 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나와서 언론인으로 근무하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해서 이제 복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남긴 신문사 두 곳의 사장이 돼서 자극적인 내용을 주로 다뤄서 황색 언론을 무기로 승승장구하고 다른 신문사 사장이 된 다른 신문사들의 인수합병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호주 대부분의 신문사는 머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호주의 정치인들도 서로 앞다퉈서 머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또 머덕은 상황에 따라서 자유당, 국민당, 연합과 노동당 사이에 오가면서 호주 정계를 휘어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의 정계를 잡은 머덕은 자신이 대학생을 보내던 영국으로 진출해서 역시 그 신문사를 인수하려 하지만 영국법의 까다로운 규정으로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뉴스 오브 더 월드의 주식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어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언론사를 매입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영국의 언론사들을 규합한 머덕에게 영국 정계는요 눈치를 보게 되었고, 머덕의 미움을 받은 정치인들이 총리 후보에 탈락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정계 역시 머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마가렛 대처라든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있잖아요. 머덕과 친하게 지냈고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뽑히고요. 이렇게 두 나라를, 호주와 영국을 휘어잡는 머덕은 미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거액의 투자로 미국의 언론사를 인수한 머덕은요, 1980년 뉴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고, 이후에 20세기 폭스를 인수하고 86년에는 지상파 방송국 폭스 FX 폭스를 개국하는 등 회사를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시킨 인물입니다. 또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그 뉴욕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수했고, 그래서 미국 언론계 거물이 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 과장 안 보태고 영미권, 영국과 미국의 국가에서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만 빼곤 각 나라의 보수 세력을 지원하는 언론 거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미국 공화당과 긴밀한 관계로 유명해서 조지 부시 정권 당시 네이콘이 실세라는 미명을 떨칠 정도로 암암리에 미국 정계를 뒤에서 주무르는 거물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1980년대 당시에 마가렛 대처와 친하게 지내고 보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수당 장기 집권의 원흉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지만 존 메이저 총리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토니 블레이어와 미로를 가지기 시작했고 노동당 13년 집권이 원흉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고든 브라운 정권이 들어서서 뒤로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엔 다시 그 보수당으로 갈아타 데이비드 캐머린이라든가 테레사 메이 그리고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는 것을 지원했어요. 아까 앞서 잠깐 사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주 그 악명 높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얼굴이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캐릭터의 007 제임스 본드 있잖아요. 그 나오는 그 영화인 네버 다이 앤 머덕을 모델로 삼은 미디어 그룹의 악당이 등장해서 본드와 대결을 벌일 정도로 머덕에 대한 영국 좌파들의 감정은 영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 셜록은 찰스 오거스터스 또 마그누센 등 영국 관련 창작물에서 외국인 출신 거물 언론인 악당은 머덕에게 모티브를 따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 영국 방송사 영국 축구 클럽 지분 보유 현황입니다. 2000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이 방송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분이 이제 각종 돼 있고 참고하시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7조 2천억 원, 유럽 5대 축구 리그 중 수입 1위. 이제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응? 그러니까 유럽 5대 축구 리그 중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무슨 잉글리그 EPL이라 그래, EPL. 프리미어 리그 유럽 전체 축구 리그 중 압도적으로 수입이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럽 5대 축구 리그 경제 가치는 1위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고 2위가 독일 분데스리가고 3위가 스페인 라리가고 4위가 이탈리아 세리아, 5위가 프랑스 리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뭐 유로인데 이렇게 보이죠? 그 프리미어 리그는 5.4 유로. 또 이 독일 분데스리가는 3.2 그리고 3위 그 스페인 라리가는 3.1 별로 이렇게 그 맨체스터 한 조금 차이 나네요.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는 2.2 그리고 프랑스 리그는 이렇게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BBC는요 EPL 영국 축구죠. 250억 파운드 약 37조 5,497억 원이라 해요. 이 가치 유럽 축구를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잉글랜드 축구의 상업적 성공에 대해 보도했고요. BBC는 딜로이트의 통계를 이용해서 유럽 5대 리그는 지난 2017년 18년 6% 증가해서 138억 파운드 약 20조 7,2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고했고 그중에서 EPL 영국 축구 리그죠. 48억 파운드 약 7조 2,074억 원의 수입을 벌여들여서 1위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BBC는 보도를 했어요. 수입이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2017년 18년 시즌 EPL에서 5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 이 챔피언 리그에 진출하면서 수비를 늘었다고 분석했고요. 이어서 2019년도 20년도 시즌에는 2021년도 22년 시즌과 중계권 수입이 약 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은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전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구단들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편 우리나라 K리그죠. 2018년도는 263억 원. 그래서 그 5위를 차지한 프랑스 축구 리그보다 85배나 적은 규모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2018년도 한국프로연맹이 발표한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요.
이 K리그, 여기 요거 말하는 거고, K리그, 이 K리그 총 수익이 263억 6,8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분야가 97억 29, 그래서 여기 97억 29만 원, 290만 원의 체육진흥 투표, 스포츠 토토죠. 이게 제일 많이 벌어들였고요. 60억 원의 중기권보다 65% 매출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